예, 이제 강의를 시작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경험의 유폐성이 이 새로운 기호 이론의 그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호를 탈유폐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경험의 유폐성을 비켜서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이 기호 활동의 본성을 탈유폐성으로 제가 지금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와 탈유폐 이런 제목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기호적 경험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확장이 된단 말일까? 기호적 경험 이전에는 물리적 경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 층위를 크게 물리적 경험, 기호적 경험 제가 이렇게 구역을 하는데 이 물리적 경험이 이 기호, 탈유폐적인 기호화를 통해서 선생님, 네, 잠시만요. 네네. 지금 다른 음소거가 안 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예, 잠시만요, 선생님. 네,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기호화는 이 유폐성을 비껴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의사소통, 이 대표적인 이제 기호 활동인데요. 이 기호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호의 본성을 저는 탈유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이 아까 그 전통적인 기호가 어느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다른 무엇 이게 굉장히 느슨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정의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기호적 경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탈유폐적 자기 창발의 과정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탈유폐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유폐성을 비켜서기 위한 것이고 이 자기 창발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자기 확장의 방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탈유폐적인 자기 창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호적 경험은 경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 확장은 두 가지 방식이죠. 자기 경험을 물리적인 층에서 기호적으로 확장해가는 방식, 내재적 확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타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외재적 확장. 이 두 갈래의 확장으로 저는 지금 기호적 경험을 정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리적 대상, 이 물리적 대상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물은 물론이고 사건, 사태, 구조, 현상 이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물리적 대상이 기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 대상은 스스로 기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 대상에 기호적 사상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물리적 대상이 하나의 기표가 되어서 우리 기호적 경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호적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물리적 대상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죠. 때려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뭐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 행동만 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얼마짜리일까? 이 책상은 비싸 보여. 컵이 상당히 예쁘네.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물리성을 넘어선 어떤 성질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면 이 책상이 비싸 보인다라거나 이 컵이 예뻐 보인다라거나 이것은 그 컵이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한 결과입니다. 컵이나 책상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층위로 옮겨가게 되면 이미 최소한 내가 어떤 이 물리적인 대상의 성질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상이 내가 만져서 단단하다고 느꼈을 때까지만 해도 물리적인 층위에 있겠지만 비싸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이 무슨 가격이나 화폐나 또는 어떤 가치 같은 여러분의 경험 내용이 거기에 이미 사상이 되는 것이죠.
기표의 유형을 나눠봤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모든 것이 기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사실 좀 이상한 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지금 그 가시적인 걸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 기호 이론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구획을 해본 겁니다. 다시 한번 구획을 했을 때 뭐가 기준이 됐을까?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몸에 가까운 것과 먼 것 이렇게 지금 구획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표의 유형은 사실은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기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우선 신체 기표하고 비신체 기표 이렇게 나눴습니다. 신체 기표들은 굉장히 원형적이죠. 제가 몸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조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표정이나 몸짓이나 소리나 이게 전형적인 내 몸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또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수한 기표로 할 수 있죠. 이래서 지금 신체 기표, 비신체 기표를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구획을 했고, 이 비신체 기표 중에는 이제 자연적인 사물들이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식물, 산, 강, 바위 다 여기 포함이 되겠고, 이 여기에 기호적 사상을 하게 되면은 기호할 수 있다는 말이고, 기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공기표라는 것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뭐 대표적인 몇 개만 들면, 그림, 조각, 건축, 문학, 문학은 언어 기표를 사용하는 그 인공기표 중에서도 언어 기표 사용하고 있죠. 악기 소리, 인공기표죠. 뭐 그외에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인공기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다 물리적인 대상입니다. 이 물리적인 대상에 내가 뭘 사상하는가에 따라서 내 기호적 구조 안에 들어오게 되고 기호적 해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기호적 해석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기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표는 원래 저 혼자 있던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고전적인 기호학 이론들이 실제론적인 과정을 못 벗어났다 그랬는데 우리 밖에 기표들이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설명은 끝부분에 가면은 어떤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는 기호적 경험의 주체란 말을 기호의 주인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절에 기호적 경험의 주체가 누굽니까? 유기체만이 기호적 경험의 주체가 됩니다. 기호를 산출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당장에 지금 궁금하실 거는 과연 식물도 이 기호적 경험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이겠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죠. 인간보다 훨씬 더 단순한 형태이겠지만 기호적 경험, 기호 산출도 하고 해석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무슨 기호 산출을 합니까? 식물이 위장을 하죠. 날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모양을 바꾸고 적어도 우리와 같은 형태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이기를 기대하고 그 방식으로 유인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벌레 잡아먹고 그래서 이걸 뭐 기호적 경험이 굳이 아니라고 보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냥 자연현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호적 경험 안에서는 굳이 그것을 뭐 기호적 경험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 성질상. 두 번째, 기호적 경험은 취향이나 선택 문제가 아니고 생존 문제입니다. 유기체는 유기체를 먹고 삽니다. 다른 유기체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냥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머리를 씁니다. 이 토끼가 이 다음 무브가 무엇일까라고 머리를 쓰는데 그때 이미 기호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 다음 행동 방식을 미리 사상을 해서 고민하고 그래도 계속 틀리죠. 그러나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사냥에 성공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존 수준에서도 기호적인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동물이 호랑이 흔적을 보면 피해야 되잖아요. 눈앞에 호랑이가 없어도. 호랑이 흔적을 보고 호랑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호랑이 흔적을 기호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눈앞에 호랑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아주 간단한 차원의 기호적 활동을 하죠.
그래서 기호적 의미의 주체, 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기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기호 산출자의 해석자인 우리의 의미라고 말입니다.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된 내용, 그것이 바로 기호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호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기호의 주인은 기표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은 당분간은 제가 뭐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 우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 인간 종까지만 국한하기로 하고 인간이 바로 기호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놓기는 돌덩어리를 물리적으로 경험할 것인지 기호적으로 경험할 것인지 이 둘 다 할 수 있죠. 이걸 결정하는 것은 돌이 아니고 기호적 사상의 주체인 우리 자신입니다. 바위는 스스로 기호하지 않고 우리의 기호적 사상을 통해 비로소 기표로 깨어납니다. 기표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실제론적인 기호 이론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이유는 기호가 어떻게 출발합니까를 다시 한번 묻게 되면 실제로는 더 이상 유지할 근거가 없어지죠. 여기 지금 기호화된 바위 하나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양방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답을 들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 바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나름대로. 이 바위는 현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맞혀 보시든지 아니면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 더 적절한 좋은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오락가락 하실 텐데 이 덕유산에 있는 바위의 이름은 대포바위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바위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기대했을까? 우리한테 부탁을 했을까? 왜 그럴까? 또 이름은 무엇 때문에 짓고 싶었을까? 이건 바위입니다. 이름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바위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때려볼 수도 있고 바위를 깨뜨려 볼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 이름을 붙인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대포에 관한 우리 경험의 관점에서 아마 가장 표피적인 것은 외형적인 형태가 대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포의 형태를 여기에 사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대포처럼 생겼구나 해서 대포바위라고 이름을 지었겠지요. 또 다른 이름을 짓고 싶은 분들은 아 이것이 무슨 대포 같습니까? 다른 것과 더 비쌉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가 이런 이름을 짓든 말든 바위는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바위라고 알고서도 제가 이 바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여전히 차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호현상은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기호화를 하도록 계기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형태나 모양이나 이런 것이. 그러나 바위가 기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과거 기호 이론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물 자체를 기호로 인식을 하거나 처음부터 그것이 기호로 됐어야만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름 안 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이 이름 지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 대포바위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 상황에서도 바위는 그냥 바위로 있었죠. 우리의 기호적 경험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군가 이 바위를 보고 형태의 유사성 따라서 이름을 지어보고 대포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 기호적 경험력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량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서둘러서 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화는 왜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줄에 기호화는 물리적 경험을 넘어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게 내재적 확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앞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물리적 경험에 갇히지 않으려면 물리적 경험을 넘어서야 되는데 물리적 경험을 확장할 수는 있죠. 콩을 1개 볼까, 2개 볼까, 3개 볼까, 100개 볼까, 1000개 볼까. 이 확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기호적 층위로의 확장은
콩의 개수를 1000개를 본다고 그래서 지금 기호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 확장과는 다른, 전혀 다른 성질의 이제 충의 이야기를 찾고 하는데 기호적 충의로 확장하는 유일한 통로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은 외재적 확장이라고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타자 또는 타인하고 내가 상호작용을 해가는 과정에서 내 육패적 경험을 넘어서서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호적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끝줄에 의사소통, 이건 의사소통 이론의 이제 변화입니다. 타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탈유패적 기호화라고 제가 지금 정의했습니다. 의사소통. 탈유패적인 기호화의 과정이다. 자,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이제 기호적 사상입니다. 물리적 대상에 내 경험 내용의 일부를 사상하고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새롭게 이해하거나 경험한다. 이게 이제 기호적 경험인데 그때 이 기호적 경험의 대상이 바로 기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호적 사상이라는 이제 독특한 기제가 소개가 되는데 이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은유적 사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기호적 경험 영역으로 완전히 확장을 시켜서 전체 기호적 경험 영역을 규정하는 어떤 기제로 좀 소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호적 사상의 특징, 내 경험 내용의 일부를 다른 대상에 이렇게 사상하는 그 사상의 특징이 뭔가? 첫째, 부분성입니다. 내 경험 내용의 전체를 내가 환기시킬 방식도 없고 내 경험 내용 전체를 어떤 것에 사상할 방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본성상 부분적입니다. 일부를 사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모든 경험 내용을 한꺼번에 사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호적 사상의 첫 번째 특징은 부분성입니다. 두 번째가 개방성입니다. 어떤 경험 내용을 무엇에 사상할 것인지에 관한 선결적 원리나 법칙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 내용을 과연 여기에 사상할까? 아까 그 바위에다가 이름을 무슨 이름을 붙일까? 뭐 할까? 이 사람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상당히 엇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엇비슷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같은 문화 공동체에 살았거나 같은 언어 공동체 안에 살았기 때문에 유사해진 것뿐이지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 내용의 내용을 무엇에 사상할 것인지에 관한 선결적 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기호적 사상이 내가 속한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 안에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또는 내가 자라온 환경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인데 같은 언어권이라 해도 동일한 사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같이 쓴다고 해서 지금 같은 기호적 인식을 갖고 있거나 같은 기호적 사상을 하지 않죠. 그건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오히려 한국 사람이 그래도 엇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그 동일한 언어 공동체 안에 살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런 것뿐이지 경험 내용이 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호적 사상의 특징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게 중층성입니다. 기호적 사상을 1차 사상을 통해서 산출된 추상적 경험 내용. 1차 사상이란 것은 어떤 물리적 경험 내용을 다른 물리적 대상에 사상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 흔적을 보고 작은 동물이 호랑이를 떠올리고 조심하고 이건 물리적인 상관관계 속에 있죠. 호랑이의 흔적 그리고 그 호랑이 다 물리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호랑이가 남긴 흔적을 호랑이의 관점에서 이 작은 동물이 경험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사상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층에서 물리적 대상, 물리적 경험 내용을 어떤 대상에 지금 사상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추상적 경험 내용입니다. 추상적 경험 내용은 물리적 1차 사상을 통해서 일단 추상적 경험 내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상적 경험 내용을 또 다른 대상에 또 한 번 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사상 통해서 추상적 경험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추상적 경험 내용을 또 다른 기표에 사상을 하는 거죠. 이걸 제가 지금 그러니까 1차 사상, 2차 사상, 3차 사상, 4차 사상 무한히 가능하겠죠. 이게 중층성입니다. 기호적 사상이 중층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평면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무한히 1차, 2차, 3차, 4차 뭐 무한히 중층적으로 이렇게 사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인간의 이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해 능력이나 현재 종속 조건에서 이해하기 어려움 때문에 뭐 4차, 5차, 6차까지 사상하고 그러진 않겠죠. 또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구획을 해야 할 거는 1차 사상을 통해서 추상적 경험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평화, 또 추상적 개념들 있잖아요. 우정, 정의 이런 것들 다 1차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1차 사상 구조는 그 레이코프하고 잔슨의 은유이론에서 우리의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설명했죠. 물리적인 사실들을 동원해서 추상적 경험 내용을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층위를 제가 지금 1차 사상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사상하고 이거는 도표를 직접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사상의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이 맨 아래에 있는 물리계의 상호작용을 합니다. 책상도 때려보고 부딪혀보고 물도 마시고 어쩌고 이런 많은 물리적인 경험 그래서 물리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물리적 경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이다, 빨간색이다, 무겁다, 가볍다, 뜨겁다. 이 물리적인 경험 내용을 기호적 사상을 통해서 어떤 기표의 물리적 대상에 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지금 이런 1차적인 사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까?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은 동물이 호랑이의 흔적을 호랑이의 관점에서 경험한다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호랑이에 관한 경험 내용을 그 흔적에 사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추상적인 개념이 생겨난단 말이죠.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사상도 일본에 보면 물리적 경험 내용을 또 다른 물리적 대상에 사상하는 겁니다. 퍼스가 말하는 도상기호, 지표기호 이 모든 물리적 연관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사상 구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 설명에 따르면 이 도상기호와 지표기호 이게 다 지금 1차 사상 안에 있죠. 도상기호라는 건 형태나 물리적인 유사성을 토대로 연관성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지도상에 삼각형을 그리면 이걸 산으로 본다라고 정한다 할 때 그 도상적인 것이 바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삼각형 형태하고 실제 산의 모양의 관점에서 그 삼각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표기호는 뭡니까? 버스가 들었던 예는 이제 그 풍향계 방향이 바람을 가리킨다거나 온도계 눈금이 온도를 가리킨다거나 이런 것들 지금 지표기호라고 부르는데 다 이 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눈금을 가리키는 게 같이 높아지고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불면 화살표가 북쪽을 향해 있다랄지 이렇게 물리적인 연관성 속에서 기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두 물리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1차 사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예는 이런 것입니다. 1차 사상이에요. 초상화는 도상기표입니다. 물리적 유사성이라는 건 형태나 색상이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실제 그 초상화의 대상이 된 사람하고 이 그림하고 유사성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초상화 자체가 하나의 기표가 되는 거죠. 이 초상화에 화가가 어떤 이미지를 사상을 하고 그것을 조형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조형이라는 게 하나 이제 변수가 들어가죠. 기표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풍향계는 지표교로 들었는데 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아까 퍼스가 들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저는 도상교든 지표교든 모두가 제가 말하는 1차 사상의 구도 안에 있는 전형적인 애들이라고 봅니다. 이 두 번째 사상도는 추상적 개념 형성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코프하고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이론의 내용입니다. 소위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여기도 그림 보시면 내가 지금 이 물리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게 물리적인 경험 내용을 갖게 됩니다. 무겁다, 뜨겁다, 차다 뭐 이런 물리적인 층의 경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경험. 그래서 추상적 개념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앞전 시간에 그 은유 잠깐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행, 사랑은 예술작품, 사랑은 고통, 사랑은 꽃가꾸기. 예를 들면 여기에 동원되는 것들을 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뿌리까지 가보면은 물리적인 경험들이 동원이 되어서 비로소 추상적 개념인 사랑이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되죠. 추상적 개념은 오로지 은유적으로만 정의됩니다. 이때 다양하게 동원되는 요 기호적 사상 그랬는데 은유론에서는 은유적 사상 이렇게 되어 있죠. 다양한 것들이 사상이 되어서 두루뭉실하게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지고 경계도 불분명하죠. 바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동일한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으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러나 아마 비슷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추상적 개념은 뭐 평화든 뭐 사랑이든 다 마찬가지죠. 굉장히 느슨하게 은유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언어기표를 정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이러한 개념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 언어기표는 이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시켜서 만들어진 귀학적 기표입니다. 저는 이걸 좀 그 세부적인 용어로 이때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표, 이 기능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기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추상적 개념 자체는 이 기표로서 역할을 뭐 가상기표잖아요. 물리적인 게 없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사상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표가 만들어지면 이 기표의 사상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가상적인 어떤 영역의 사상이 되고 이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사랑을 대변하는 기표가 되죠. 제가 대리기표, 일단 이름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통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 개인의 이름이든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이든 아니면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든 언어기표들은 대리기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사상을 제가 두 가지로 구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물리적 경험 내용을 물리적 대상에 사상하는 경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물리적 경험 내용을 가상의 기표에 일단 사상을 해서 추상적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부르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 다 일단은 물리적 경험 내용이 사상되기 때문에 1차 사상의 구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기호적 사상도 두 번째가 바로 추상적 개념 형성인데 이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또 은유이론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제시하는 기호 이론이
은유 이론이 확장됐다 그랬는데 그 레이코프하고 잔슨의 은유 이론은 방금 보셨던 기호적 사상도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제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기호까지 더 확장을 좀 시켜본 경우죠. 그러니까 은유 이론은 제 기호 이론의 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기호적 사상도 3위, 세 번째, 이제, 이걸 제가 제목을 상징의 구조 그렇게 붙여놨는데, 2차 사상 이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금 도식한 겁니다. 조금 그림이 복잡하죠. 아랫부분은 이미 보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리 세계하고 다양하게 상호작용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경험 내용을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물리적인 경험 내용을 사상하는 것은 1차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이미 설명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1차 사상을 통해서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이 만들어지면 추상적 경험 내용을 갖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경험 내용을 또 다른 물리적 대상에 사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입니다라는 상징 기표의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특징이 뭔가 이미 1차 사상 한번 거쳐서 추상적 경험 내용 만들어진 것을 또다시 2차 사상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표를 보통 이제 퍼스도 상위 기표인 상징 기표 이렇게 구획을 하죠. 도상, 지표, 상징 이 셋 중에 이 상징 기표가 상위 기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제 구도에서는 일단은 2차 사상 이상을 거치면 일단 상위 기표라고 말입니다. 3차로 가면 더 상위 기표가 되겠죠. 4차 사상이 일어난다면 더 상위적인 기표가 되겠죠.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사상의 중층성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사상, 2차 사상, 3차 사상 무한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상징기표가 그 퍼스가 끝내 해명 못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그 우왕좌하다가 어떤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상위적 기호라는 사실까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위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퍼스 이론 안에서는 적절히 설명이 안 되죠. 제 설명으로는 이것은 2차 사상 이상의 중층적 사상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소위 말해서 상위적 기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이 아마 제 책 전체를 거쳐서 가장 까다롭고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 사상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이후의 부분은 아마 쉽게 그 이후의 부분, 뭐 3장 이하의 부분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보았던 그 사상도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기호적 사상도 3은 1차 사상을 통해 주어진 추상적 경험 내용을 또다시 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적 기호를 산출하게 됩니다. 퍼스나 카시르가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이 소위 상위 기호입니다. 퍼스 같은 경우는 토상, 지표, 상징,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었고 카시르 경우에는 기호와 상징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동물이 할 수 있고 상징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렇든 어쨌든 간에 상징이 상위 기호라는 사실은 두 사람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인간적인 특징이라는 점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카시르가 지금 상위 기호라고 해서 그 기호하고 상징을 구분했을 때 카시르가 기호라고 말하는 그냥 거의 신호 수준입니다. 동물이 어떤 신호에 반응을 해서 이런 것이고 인간은 그 이상의 상징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상징 형식의 철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징 형식이란 게 뭐 선언적 형식이 있고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체계적인 형식이 있다라고 본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선언적인 형식이라고 믿고 선언적이란 말이 함축하는 건 불변의 형식이란 말이겠죠. 여기에서 지금 카시르가 더 한번 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면 평화라는 추상적 경험 내용을 우리가 비둘기에 사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 경험 내용이 사상되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 이게도 마찬가지죠. 큰 동상이 있는데 물리적 대상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자유를 상징합니까?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자유에 관해서 갖고 있는 경험 내용을 그 큰 구조물에 사상을 하고 그 사상된 경험 내용의 관점에서 그 구조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누군가 기호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제가 정말로 자유의 신상을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문화에서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문화나 언어의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징에는 규범성이나 강제성은 없죠. 만약에 어떤 상징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그 의무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거는 제3의 권력이 개입한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했던, 문화적 압력이 개입했던, 그렇지. 우리 순수하게 인지적인 차원에서 강제성을 스스로 갖고 있지는 않죠. 내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볼 것인지, 다른 무엇을 평화의 상징으로 볼 것인지, 그 강제성이 없죠. 또 안 봐도 그뿐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물리적 대상 비둘기와 평화로운 추상적 개념 사이에는 아무런 물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물리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상징 기호에는 대상체가 없습니다. 이 대상체란 무슨 말인가 하면 평화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상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표 비둘기하고 평화를 연관을 시키려면 무엇이 연관을 시킵니까? 퍼스 같은 경우에는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체만이 이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저 혼자서는 연관이 안 되니까요. 또 물리적인 구조 안에서는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퍼스는 이 해석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비로소 가장 완전한 형태고 그런 형태의 기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위적 기호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설명하고는 다르죠. 해석체가 개입되기 때문에 완전한 기호이고 그러므로 상위적 기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해석체가 뭘 한다는 말인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끝끝내 이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된 채로 모호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퍼스는 상징 기호가 규약에 의해서 구성된다. 여기까지 말합니다.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답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든 말든 그것은 문화적인 약속 문제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해석될까? 기호적 경험은 크게 산출하고 해석입니다. 기호를 산출하는 사람이든 해석하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기호적 사상을 해야 합니다. 산출자와 해석자는 각자의 경험 내용을 특정한 대상에 사상합니다. 산출자와 해석자의 기호적 사상을 통해 주어진 기호적 의미는 일치할 수 없으며 일치한다 하더라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산출자 해석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꿔 말씀드리면 작가와 독자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호적 경험은 기호의 산출과 해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작가가 기호 산출하고 독자가 예를 들면 기호 해석한다 할 때 공통적으로 기호적 사상을 이라는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작가도 기표를 조작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기표를 조작할 때 자기도 사상을 하지요. 머릿속에 어떤 상을 갖고 그걸 사상하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조작을 하겠죠.
작가와 독자는 각자의 경험 내용을 특정한 대상에 사상합니다. 지금 예술작품 하나를 놓고 본다면 작가도 자기 경험 내용을 사상을 했을 것이고 독자도 자기 경험 내용을 사상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일치한다 하더라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경험의 유폐성 논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말로는 비슷하게 난 이걸 느꼈어요. 아,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봐야 또 언어 기표를 거친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은 그 말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동일한 것을 전하고 동일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언어 기표를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호적 구조 안에서 전달된 것이고 아마 그 사람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유사한 걸 느끼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러나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호적 의미란 것은 바꿔 말씀드리면 작가가 갖고 있는 기호적 의미, 독자가 갖고 있는 기호적 의미, 각자의 경험 내용을 말하고 본성상 그건 사적입니다. 경험 내용은 사적인 거예요. 아까 유표성 얘기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비슷하네요. 당신 생각이나 내 생각이. 그래 봐야 또 언어 기표를 사용해서 또 기호적으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이 굴레를 비켜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호론이 나오든 또는 기호를 어떻게 조작하든 경험의 유표성이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 불변의 기초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르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저자의 죽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필요 없고 독자가 해석해서 다 알아서 한다. 지금 이런 말이지 않겠어요? 자기 산출했을 때 끝이고 독자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지나친 이론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경험 내용이 일치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의 전부이고 특히 예술작품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만 않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 뒤에 4강 기호적 어포던스에 관하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호적 어포던스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동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지금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까지 설명드릴 부분은 기호적 사상이 뭔가 하는 것과 왜 기호적 사상이 필연적으로 사적 경험을 구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기호적 경험과 일치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호적 경험의 본성은 불투명성이다. 제가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끝부분입니다. 김혜영 선생님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됐나요? 네, 지금 한 9시 8분 정도 됐는데요, 선생님. 예, 이 한 페이지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적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탈유폐성, 그다음에 기호적 사상 이런 개념 중심으로 제 기호이론의 골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 덧붙일 게 있다면 이 개념 혼성 이론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호적 사상은 필연적으로 개념 혼성을 수반한다는데 이 개념 혼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경험 내용의 일부를 물리적 대상에 사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사상할 때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컵을 하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컵을 제가 무슨 비싸다고 말한다거나 가치 있다고 말한다거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거나 이럴 때 역사적인 경험 내용 또는 가치에 관한 경험 내용이 사상된다고 그랬죠. 이건 물리적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상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역사적인 경험 내용을 사상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100% 역사적인 것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 대상,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 사상되기 이전에 이 물리적 대상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제 경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흰색이고 무겁고 매끄럽고 어쩌고 하는 이거하고 내가 새롭게 사상한 지금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사상되는 순간에 믹스업 될 거라고 말입니다. 혼성될 거라고 말이에요. 블렌딩이란 말을 씁니다. 블렌딩이란 말은 잘 알으시죠? 뭐 커피 블렌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섞어서.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혼성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상이 되어서 이걸 내가 무슨 뭐 역사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하면 100% 역사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진 것 또는 다른 추상적인 내용 이것과 뒤섞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개념 현상은 피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기호적 사상이 있어야 혼성도 있겠죠. 그래서 개념 혼성은 기호적 사상 이후의 단계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 것이긴 하지만 발생적인 구조를 설명해 보면 기호적 사상이 이루어지면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질 포코니아하고 마크 터너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에서 개념 혼성 이론을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또 번역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적 사상이 일어나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서 일어나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개념 혼성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기호적 의미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뭐 기호적 의미랄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뒤섞이게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기호적 경험이 본성상 불투명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모형 3가지 제시했는데 이 모형이 발생적인 기본적인 모형이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또 사상되고 이 복잡한 관계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진전될 겁니다. 저는 제가 거꾸로 수렴하고 수렴해서 가장 바탕의 출발점에서 기본 모형 3개를 제시해 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 형태로 조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상당히 복잡한 설명인데 여기까지 제 설명은 마치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보완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